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의 윤재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혈액암협회와 함께 이제 혈소판 감소증 관련한 부분으로 강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오늘도 사실 혈소판 감소증이 전형적으로 동반되는 질환이고,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이제 미세혈관병증 그리고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름을 가진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세혈관 병증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는요, 일단 우리 몸의 혈관, 그리고 혈관이 터지면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혈관의 항상성, 그리고 피가 나는 과정, 그리고 피가 나는 거를 지혈하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좀 간단히 알고 질환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지혈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몸에서 정상 지혈 과정에 참여하는 이제 내용들이 왼쪽에 있는데요. 현재 이제 혈관 안에서 이제 혈관 내피 세포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친 출혈 또는 지나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혈소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1차 지혈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혈액 세포입니다. 혈소판은 수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고요. 혈소판이 엉겨붙기 위해서 중요한 친구들이 있는데, 첫째가 폰 빌레브란트 인자 그리고 피브리노겐이 보조인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2차 지혈, 좀 더 확실한 어떤 혈전을 만들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 응고인자와 섬유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응고인자는 한 13가지, 14가지 정도의 응고인자가 있고요. 이제 섬유소가 모두 합쳐져서 확실한 혈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역시 양도 충분해야 되고 또 기능도 충분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혈소판 응고인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혈전을 지나치지 않게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항응고인자의 작용,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이제 섬유소가 잘 엉겨붙는 과정인데, 이 섬유소의 지나친 엉겨붙음을 막기 위한 이제 섬유소 용해가 있어서 과잉 응고를 막아주는 그런 조절 기능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찢어지거나 이제 출혈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선 혈관 자체가 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야 이제 출혈이 지나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1차 지혈로서 혈소판이 활성화가 되고,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폰빌레브란트 인자 또 피브리노겐이 부착함으로써 혈소판 응괴가 형성된다. 근데 이제 이 혈소판 응괴가 너무 과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동하는 물질이 ADAMTS13, 저희가 이제 아담TS13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제 효소가 기본적으로 지나친 혈소판 응괴가 너무 커지지 않게 막아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미세혈관병증 강의의 상당히 중요한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2차 지혈로서 이제 응고인자가 이제 활성화되고 큰 혈전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지혈 과정의 이제 끝이 되겠습니다. 자, 혈관 내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지나친 출혈 또는 지나친 응고를 막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나친 혈소판 응괴를 억제하는 것, 또 적절하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 또 항응고 작용들, 또 섬유소 용해 작용들을 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혈관 내피의 역할이 되겠고,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면서부터 앞서 말씀드린 혈소판 응고인자의 어떤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혈관 수축, 지혈, 혈전이 적절한 선에서 만들어지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혈소판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골수 안에 있는 거대 핵세포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거대 핵세포를 자극하는 트롬보포이에틴, TPO라는 트롬보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간과 신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간과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트롬보포이에틴이 혈소판을 만드는데 중요한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 TPO가 재조합된 치료제로서 상품화된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레볼레이드나 로미프레이트 같은 약이라는 말씀을 이전 강의에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트롬보포이틴 호르몬의 양의 영향을 주인 요인은 아무래도 간 신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TPO 양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혈소판도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몸이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혈소판이 조금 오르기도 하고, 또 소모량이 늘어나면서 또 줄기도 하고, 그래서 몸의 반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가와 감소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내 안에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검사한 거와 저녁에 검사한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어제 검사한 검사 결과와 오늘 검사한 결과가 또 다를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 30%는 비장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비장이 커지게 되는 여러 가지 질환을 겪게 될 경우는 비장 안에 존재하는 혈소판이 많아지면서 혈액 검사에서의 혈소판 수준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게 됩니다. 혈소판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1차 지혈을 통해서 지혈을 도모하고 상처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이 혈관에 있는 콜라겐이 노출되면서 혈소판이 다음과 같이 돌기를 가지는 모습으로 활성화가 되고 폰빌레브란트 임자와 함께 혈관 내피에 부착 이후 피브리노겐과 또 결합으로 혈소판들이 추가 응집, 그래서 부착과 응집 과정을 통해서 혈소판 1차 응괴가 활성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혈전을 형성하게 되는 혈액 응고기전이 이제 활성화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혈소판은 주로 이 1차 혈소판 응괴를 통한 1차 지혈을 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기 쉽게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고요. 실제 이 혈관벽에서 손상이 벌어지면서 콜라겐이 배출되면 폰 빌레브란트 인자와 함께 혈소판이 일단 부착을 한다. 전자현미경에서 보면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그 이후에 피브리노겐을 링커를 통해서 응집을 하게 된다. 보시다시피 혈소판 응집을 이렇게 통해서 이런 혈소판 응괴가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소판 응괴가 너무 커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담TS13이라는 이 혈소판 응괴가 너무 과잉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절 인자가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담TS13인데 이 아담TS13이 어떤 이유로든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보통 몸에서 10% 이상은 있어야지 적절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10% 미만으로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혈소판 응괴가 조절되지 않고 너무너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몸에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미세 혈관병증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된다. 라는 말씀 미리 말씀드리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혈관 손상이 되면 콜라겐 노출과 함께 혈소판의 활성화, 돌기를 가진 혈소판 활성화가 되고 폰빌레브란트 그리고 피브리노겐이 합쳐지면서 혈소판 응괴를 만든다. 이 혈소판 응괴가 너무 과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담TS13이 작동을 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외인성, 내인성 인자를 통한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응고 인자가 활성화되면서 최종적인 혈전이 만들어짐으로 적절한 지혈을 도모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응고 시스템과 이 만들어진 섬유소를 적절하게 용해하는 섬유소 용해계 시스템이 작용함으로써 우리 몸이 너무 과한 출혈과 과한 혈전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막는 밸런스를 계속 이루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1차 지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양한 어떤 성분들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실제 질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중요한 질환은 크게 전신적으로 혈전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질환. 그래서 전신성 혈전 형성 질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신성 혈전이 이 동맥 쪽에서 주로 벌어지는 또 요 빨간 쪽이 이제 동맥, 이제 모세혈관이고 파란 쪽이 정맥인데요. 이 미세혈관이 모세혈관에 해당되는 미세혈관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은 거의 동일하지만 좀 더 동맥 쪽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제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 트롬보틱 마이크로 엔지오패시라고 해서 TMA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이 이제 동맥 쪽에서 주로 벌어지는 혈전성 질환이 되겠고 주로 정맥 쪽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번발성 혈관 내 응고증이라는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라는 DIC라는 것으로 이제 크게 이 혈전 형성 질환이 나뉘게 되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이 TMA가 이제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이 DIC 먼저 보면 이제 DIC는 이제 정맥 쪽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이고요. 어떤 혈관의 손상으로 인해 앞에 계속 말씀드린 뭐 혈관 손상이 되면 혈소판이 달라붙고 이제 이런 쪽보다는 뭐 암 환자 또는 움직임이 적은 사람들 또는 태생적으로 이제 응고 기전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쪽 분들한테 과잉 응고 또는 혈액 저류 등에 의해서 최종적인 그 피브린 형성이 조금 과하게 벌어지는 이제 이런 질환을 뜻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 과잉 혈전 형성이 계속 되다 보면은 혈액 응고 인자들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출혈성 질환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것이 이제 번발성 혈관 내 응고증이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TMA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내피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혈소판 응집이 주로 한 주요 기전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소판 응집이
좀 적절한 선에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선에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혈소판 응집이 가속화되다 보니 혈소판 소모가 너무 빨라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런 게 특징이고 그와 동시에 혈소판 응집으로 인해서 허혈성,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신장 또는 신경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 TMA라는 것의 이제 큰 특징이다. 라는 것을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트롬보틱 마이크로앵지오패시 즉 TMA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트롬보틱 마이크로앵지오패시는 이름 그대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이라고 해서요. 미세혈관에 혈전이 생김으로써 발생한 일련의 모든 병증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실제 한 200명대에서 한 400명대까지 지금 발생률이 연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실제 공격적인 어떤 치료 전략들 때문에 이 병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이 병에 대한 어떤 질환에 대한 어떤 지식, 의료진의 지식 자체가 늘어나면서 발생률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놓치고 있는 환자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미세혈관병증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별표는 환자분들이 좀 이제 기억해야 될 슬라이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임상적 특징은 다시 말씀드렸듯이 내피 손상에 의해 미세혈전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다 포함합니다. 주로 동맥 쪽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혈소판 응괴 형성이 전신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혈소판 감소가 굉장히 큰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미세혈관병증의 종류에 따라서 혈소판 감소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 응괴에 따라서 그 혈소판 응괴에 부딪힌 적혈구가 파괴되면 분열 적혈구가 형성이 됩니다. 저희가 뭐 마하세포 또는 슈이소사이트 다양한 이름으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 분열 적혈구 형성이 된다는 게 특징이고 이 분열 적혈구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용혈성 빈혈하고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용혈성 빈혈이면은 면역성 용혈성 빈혈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 경우는 응괴의 적혈구가 부딪히면서 파괴되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비면역성, 오히려 손상성 용혈성 빈혈이다. 다만 용혈성 빈혈에서 생기는 기본적인 헤모글로빈의 감소, 또 레티큘로사이트나 LDH가 상승하거나 합토글로빈이 감소하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요거는 용혈성 빈혈에서 공이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으로서 미세혈관 병증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혈소판 감소,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 그리고 분열 적혈구.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트라이아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혈소판 응괴로 인해서 미세혈관이 폐쇄가 되면 그쪽 혈관 아래쪽으로 가는 장기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신장이나 신경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장기가 손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동반될 경우에 저희가 미세혈관 병증이라고 우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분열적 혈구가 굉장히 중요한 마크가 되는데요. 제가 실소사이트라고도 부르고 마하셀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고 보시다시피 폼빌레브란트 멀티머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혈소판 응괴가 이렇게 생기면 적혈구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파괴가 돼서 이렇게 찢어져요. 실제 현미경을 보면은 이렇게 찢어진 적혈구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열 적혈구, 슈스토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자미경 이렇게 보시면은 섬유손에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혈소판 응괴에 이제 적혈구가 이렇게 끼고 찢어지고 해서 이렇게 낫 모양 또는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즉 전신적으로 혈관 내피에 응괴는 혈전이 생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마하세포 또는 이런 분열적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혈관 내벽에 뭔가 이런 응괴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고 이제 결국 분열적 효과의 증거는 외상성 용혈 빈혈의 증거로 바로 이어진다. 그래서 용혈 빈혈의 다양한 특징을 다 갖게 됩니다. 혈전성 미세혈관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건 원인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TTP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혈소판 응괴를 적절히 조절하는 조절 인자인 아담 TS13이라는 것이 결핍됐을 때 아무래도 적절하게 혈소판 응괴가 조절되지 못하니까 막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혈소판 감소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타입으로서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TTP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혈관 내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이제 설사를 일으키는 대장균에 의해서 대장균의 어떤 그런 독소에 의해서 혈관 내피가 손상하는 경우 독성 생성 대장균 용혈 요독 증후군이다. 그래서 헤몰리틱 유레믹 신드롬
그래서 HUS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상한 햄버거 같은 걸 먹으면서 대장균이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HS, 용혈 요독증후군과 비슷하게 주로 신장을 많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신장이 다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굉장히 유사한데 이런 대장균의 어떤 선행된 설사나 이런 것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모두 합쳐서 atypical HS 비정형 용혈 요독증후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보체계의 조절인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이제 보체계가 이상 활성화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원인으로 알게 돼서 최근에는 보체계 연관 미세혈관 병증이라고도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이식을 받은 환자한테서는 TTP, 뭐 HS 또 atypical HS 양상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게 그만큼 이제 이식을 받는 과정에 많은 약제 또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식 후에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어서 그걸 특징적으로 이제 이식 연관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 그래서 Transplantation Associated TMA, TATMA다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약물, 감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유사한 이런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걸 하나씩 간단히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 TTP는 이 아담티스 13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커다란 혈소판 응괴가 비가역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감소가 심하고 또 미세동맥이 혈소판 응괴로 막히면서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는데 주로 신경 쪽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의식 저하 또는 간질 발작 증상으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꽤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티에스 13의 부족으로 인해서 본빌레브렌트 멀티머 이 혈소판 응괴가 과하게 생성된다. 그럼으로써 외상성 분열 적혈부가 이제 생기는 이제 이런 현상을 그대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TTP의 특징이다. TTP는 아담티에스 13 물질의 부족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럼 왜 부족하느냐? 대부분은 항체 형성에 의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를 막는 치료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용혈성 요독증후군 HS, 후스라고 부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사를 일으키는 세균 감염 후에 이제 독소로 인해서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면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티스 13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나친 혈소판 응괴로 진행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신성 어떤 증상을 일으키기보다는 특히 가장 취약한 신장 독성 정도에서 이제 머무는 경우가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급성 신부전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라는 것이고 이 신부전이기 때문에 이제 몸에 이제 요독이 쌓이는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이제 잘 알려졌던 병이 되겠고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환자분들한테 나타나는 양상은 그냥 HUS처럼 신장에서 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신장을 주로 독성을 일으키고 그 이유도 이제 아담티스 13이라는 효소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유전적으로나 또는 항체 형성 등으로 인해서 보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혈소판이 낮고 또 용혈성 빈혈이 생기는 거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특히 신장 손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인데 보면은 이제 보체계 여기선 이상 활성화로 인해서 이 C3이라는 보체가 좀 감소하는 이런 특징을 좀 보이기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HUS와 유사하게 신장 손상을 특징으로 하지만 이런 세균성 감염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HUS와는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비정형 atypical HUS다라고 지금까지 불러왔고 최근에는 보체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Complement Associated TMA, CATMA라고도 이제 부르는 것이 이제 해당 질환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제 메인 주인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요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은 크게 세 가지예요. 후스, TTP, atypical 후스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면 되겠고 다시 말 정리하면 후스는 대장균에 의한 독소로 인해서 혈관 내피 손상으로 혈소판 응괴가 생긴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 또 항생제를 통해서 이 독성 대장균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다. TTP의 경우는 이 아담티스 13이 항체로 인해서 감소돼서
비가역적으로 혈소판 응괴가 조그마한 자극에도 계속 생기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담티에스 13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폰빌레브란트 분자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는 이 억제제 같은 것들도 이제 개발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티피컬 후스의 경우는 보체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보체계를 활성화를 조절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목적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으로 이제 크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외에는 이제 이식과 연관돼서 이런 것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식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어떤 뭐 약물들, 또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 면역 반응, 또 보체계 활성화 여러 가지 진짜 정말 가장 광범위한 요인에 의해서 혈관 내피 손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미세혈관병증 양상도 TTP, 후스, 에이후스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신장 손상이 주 특징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설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제 에이티피컬 후스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식연관 미세혈관 병증에서의 최근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치료예요. 어떤 TMA, 어떤 미세혈관 병증이든지 혈관 내피 세포를 손상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것을 제거하는 게 무조건 1번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될 만한 약제가 있다거나 원인이 될 만한 감염원이 있다거나 또는 원인이 될 만한 면역 이상이 있다거나 또는 뭐 이상 항체 같은 게 있다거나 이제 원인이 될 만한 게 있다면 그것을 우선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전적인 원인 아까 아담테스 13이 부족한 게 항체 때문이라면 항체에 대한 치료 또는 보체계가 이상 활성화된 에이후스 같으면은 이제 보체의 활성화를 제거해주는 이제 그런 각각 특별한 진단에 대한 조치가 이제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요. 이제 그 외에 손상된 콩팥, 손상된 신경에 대한 치료는 대증적 치료로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합니다. 투석을 한다거나 이제 간질 증상인 경우는 이제 항간질제를 쓴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TTP의 경우는 다시 와서 아담테스 13의 항체 형성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체를 억제를 하기 위한 혈장 교환술 그리고 스테로이드 고용량 펄스 요법을 치료의 주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TTP가 의심되는 경우 1차 치료를 급하게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2차 치료로서 역시 항체를 막기 위한 치료로서 리투시맵이라는 항체 형성 억제 치료 또는 폰빌레브란트 멀티머를 이제 제어하기 위한 이제 폰빌레브란트 억제제에 해당되는 카플라시즈맙 같은 것들이 이미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좀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질환에 대해서는 ITP, TTP 모두 수혈 자체는 조금 제가 덜 하자고 말씀드려요. 일단 혈소판 감소가 너무 심한 데 비해서 수혈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혈소판 응괴를 더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후스의 경우는 항생제 그리고 신부전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로서 혈액 투석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A 후스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신부전에 대한 대증적 치료, 혈액 투석이 기반으로 돼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단순히 투석만으로는 요인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체 활성화 요인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보체 활성화가 항체와 연관된 반응일 경우라면은 TTP에 해당되는 혈장 교환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것이고 해당 부분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으로서 보체계 직접 억제를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의 경우에는 이클리즈맵이라는 보체 억제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치료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식연관 미세혈관 병증은 이 앞선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상황에 맞추어서 혈장 교환술, 뭐 스테로이드 펄스, 보체계 억제제, 투석 등등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비정형 용혈 유독증후군으로 넘어와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균성 설사가 선행되어 나타나는 용혈 요독 증후군이 신부전 양상을 나타나는 것이 있었으나 그와 유사하지만 설사가 선행되지 않고 보체의 이제 과활성화가 매개로 된 비정형적 양상이라 저희가 이제는 에이티피칼 후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스의 임상 양상을 띠지만 비정형적으로 보체가 연관이 된다. 이 두 가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희귀한 유전 질환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전신성 질환으로서 즉각 진단, 적절 관리를 못할 경우는 사망 및 신부전으로 말기로 넘어갈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 질환이다라는 것이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정형 요독 증후군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채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감염, 뭐 약물 여러 가지 요인이 선행이 되죠. 그 다음에 보채가 활성화가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뭔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니까 과활성화가 되고 이 과활성화된 이제 보채가 미세 혈관 손상을 유도를 함으로써 혈전까지 생기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을 띱니다. 단 아담TS13이 존재하는 하는 전신성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콩팥에 국한된 신부전을 나타내는 경우가 이제 많다. 그래서 꼭 신부전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 TTP와 같이 뭐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제 신장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손상될 위험이 큰 장기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보채기 활성화가 이 질환의 가장 문제라고 하는데 도대체 보채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뭐 백혈구, 뭐 여러 가지 림프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지키는 세포로 작용하듯이 이 보채도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시스템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서 문제가 되는 세균, 독소 등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조차도 너무 이제 과하게 될 경우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이 벌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많이 존재해요. 예, 그래서 뭐 팩터 H, 팩터 I, 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조절 단백질에 이제 문제가 될 경우는 실제 보채가 만성적으로 과활성화가 되니까 이제 이런 손상이 이제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채기가 활성화되면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도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요. 또 보채기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응고인자의 어떤 기질로서 작동하게 하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응고인자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응고인자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이 다 혈관 내피 세포에 영향을 주는 또 허혈성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채기도 너무 과하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이제 근거가 되겠죠. 하지만 비정형 용혈 증후군을 그래서 감별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혈소판 감소증, 또 용혈성 빈혈, 그리고 손상성 분열 적혈구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기본으로 확인이 되는 순간 혈관 내피에 뭔가 전신성으로 미세혈전증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미세혈관 병증은 의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신장, 신경, 뭐 폐, 심장 등 장기 손상의 증거가 합쳐지는 순간 TMA는 확실히 이제 진단이 됩니다. 그럼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TMA 중에 이제 어떤 TMA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설사가 동원됐는지 실제 몸에서 이런 대장균의 독소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거나 또는 아담티스 13이 충분히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닐 경우라면은 이제 비정형 용혈 유독증후군을 의심해야 되는데 특히나 콩팥 기능이 많이 손상되는 경우가 가장 더 의심해야 될 특징이 되겠습니다. 비정 용혈증후군을 유독증후군을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한 어떤 부가 정보에는요. 과거에서도 혹시 신장 손상이 조금 일어난 적이 있나 또는 신장 손상이 확실히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 때문은 아닌가를 좀 감별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예, 나이가 좀 어려서부터 나타나는 경우는 좀 더 유전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특징이 되겠고 또 가족력이 있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진짜 가족력이 많이 있게 되고 있고요. 또 이전에 신장 손상에 이력이 있다거나 또 원인 모르는 신장 손상으로 인해서 신장 이식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인 어떤 정보가 되게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실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보채기의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인자들의 어떤 돌연변이로 인해서 과활성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여기 컴플리멘트 팩터 H 또 컴플리멘트 팩터 I 또 밑에 뭐 컴플리멘트 3나 컴플리멘트 5가 좀 과다하게 액티베이션 되는 이런 어떤 특징적인 돌연변이를 가진지를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죠. 이제 비정형 용혈성 유독증후군을 의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요인이 다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세혈관 병증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빈혈, 혈소판 감소증, 분열적 혈구. 그중에서 빈혈은 용혈성 빈혈의 특징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만족한 이후에 혈소판 감소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는 TTP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경우는 혈소판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심한 편이다. 그와 반대로 정말 중요한 거는 신부전을 동반하거나 또는 신부전 동반에 과거력이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대표적인 중요한
용혈성 유독 증후군의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특체계의 어떤 활성화의 증거로서 C5부터 C9의 어떤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 또는 대체 보채경의 활성화에 따라서 C3이 감소되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총만족스러운 어떤 비정형 용혈 유독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의 치료로 넘어가서요. 이제 과거에는 원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말 그대로 TTP 또 HUS 관련된 그냥 고전적인 보존적 치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혈장 교환술을 통해서 항체를 혹시 제거하면 도움이 될지 또 콩팥이 나빠졌기 때문에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보체계의 과활성화에 의한 것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보채기 억제제를 반드시 추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을 치료의 전반적 특징으로 저희가 이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치료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보존적 치료에는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요, 분명히. 그래서 보채기 과활성화로 인한 근본적 치료가 될 수가 없었고 결국 재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치료들은 보존적 치료로서만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첫 치료가 되겠습니다. 비정형 용혈 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채기를 활성화하는 약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거의 1개월 이내에 거의 반 가까이에서 사망 또는 이미 말기 심질환으로 진행되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때 살아남은 나머지 한 50%의 환자조차도 중장기적으로 3년, 5년 지나면서는 총 합쳐서 총 한 80% 가까이에서는 사망하거나 말기 신질환으로 이제 진행해서 뭐 투석을 해야 되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많았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치료 전략이 바뀌면서 보채 억제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대표적인 약으로서 이제 에콜리즈맵이라는 약이 C5번 보채를 제어함으로써 이런 과한 어떤 보채기의 활성화를 일단 막아주고 염증이나 과응고를 좀 막는 것으로서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 그 에클리즈마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요 보채계의 활성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약제들이 이제 임상 시험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치료제로서 발돋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예시로서는 이제 900mg에 해당되는 에클리즈맵을 첫 4주간 1주마다 투여를 하고요. 이제 5주차부터는 이제 2주마다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서 치료하게 되고 소아에서는 이제 좀 더 감량한 내용으로서 치료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실제 예시가 되겠고요. 정맥 주사로 하는 것이고 치료 전에 이제 수막구균 백신이라는 것을 꼭 맞아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에클리즈맙 자체가 이제 보채기를 제어를 하는데요. 이제 보채기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제어할 수 있는 인캡슐레이티드 세균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수막구균 또 뭐 폐렴구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게 이 수막구균으로 인한 이제 감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클리즈맙 투여 전에는 수막구균 백신을 반드시 우리가 투여한다. 그래서 투여 시작 최소 2주 전인데 이제 급한 경우에는 꼭 2주 아니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최소한 빨리 맞고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2주 동안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면서라도 에클리즈맙을 가능한 빨리 투여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바이러스 또 비정형 세균의 이제 감염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채기 자체도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막을 경우라면은 감염의 취약도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병원이나 이제 보건소 등에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안전성 정보 카드를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에클리즈맙을 통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할수록 이제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게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비교했을 때 신장 기능 회복이 빨리 투여한 7일 이내 투여한 빨간색의 경우가 회복의 이 비율이 훨씬 좋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나타냈고요. 사전 심리제도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뭐 왼쪽 내용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 또 신장 손상을 통해서 그 에이티피컬 HS를 명확히 진단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배제해야 된다. 아담티드 13이 활성화가 떨어지는 TTP 또 이 시가톡신에 의한 HS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배제가 된 신장 손상을 동반한 미세혈관 병증을 대상으로서 이제 투여를 결정하게 되고요. 다만 다른 요인이 너무 명확한 경우는 또 그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내용이 있는 경우는 이제 또 제외가 됩니다. 최근 정리 하나 있어 간단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병원 방문한 45세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제 환자 중에 이제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으로서 이제 이식을 한 환자였고 숙주 반응이 조금 있었던 환자로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저용량의 면역 제제를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서 크게 불편함 없이 지냈던 환자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이식하고 이제 22개월쯤 됐었던 때인데 몸이 붓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이제 응급실을 내원을 했었고요. 봤더니 빈혈이 있으면서 혈소판 감소가 전형적으로 딱 나타났고 빈혈의 원인으로서 신기하게도 레티큘로사이트가 올라간 용혈성 빈혈이 좀 의심되는 상황 그리고 LDH도 당연히 1600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특히 요 시스토사이트 분열적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용혈빈혈이 또 전형적 특징인 합토글로빈의 감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C3번 보체계의 활성화를 보기 위해서 C3, C4 중에 특히 C3이 조금 보통 이제 90 아래로 이제 감소되어 있는 소견까지 나타나서 혈소판 감소도 있었고 용혈성 빈혈로서 레티큘로사이트 LDH 증가 합토글로빈 감소한 내용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분열적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순간 TMA가 의심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신장 손상 크레아틴이 지금 3.1까지 급속하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허혈성 장기 손상으로서 신장 손상까지 나타난 부분을 종합했을 때는 굉장히 전형적인 에이티피컬 HUS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해서 아담TS13 검사 또 설사 원인에 대한 독소 검사 또 보체계 검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나갔죠. 나가서 봤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담TS13 감소는 49.7%로 없었기 때문에 TTP는 배제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설사도 전혀 없었던 환자고 설사 원인에 대한 독소 검사도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TTP-HUS가 배제되었고 사전 승인 신청을 넣고 실제 지금 회사에 무상 공급 프로그램으로 2주 정도 약을 바로 받았습니다. 바로 받아서 두 번을 이렇게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분열적 혈구가 막 5개, 4개 나오던 환자가 두 번째 투여하면서부터 거의 1개 수준 또 0개로 쭉쭉쭉 좋아지는 이런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실제 혈소판도 7만 5천 정도로 점차 회복했고 빈혈도 점차 회복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레티큘로사이트도 떨어졌고 LDH도 정상화되었고 합도글로빈도 정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였고요. 결정적으로 콩팥 수치도 다음과 같이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솔리리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가 저희가 이제 관건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신병원에서는 이식을 한 환자였고 면역제제를 소량 사용하고 있었던 환자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했습니다. 아까 그 실제 사전 승인의 어떤 그런 기준에 이런 이식을 하거나 뭐 면역제제를 쓰거나 이제 이런 환자들은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이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 이식한 환자한테서 이런 보체계 활성화에 소인이 있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에이티피컬 HUS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확인을 하면서 재검 신청을 할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환자가 조금 의식이 조금 좋아지지 않으면서 봤더니 감염증이 좀 병발을 했더라고요. 이게 꼭 솔리리스를 쓰면서 이클리즈맵을 쓰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HSV에 의한 뇌수막염이 확인이 됐고 이거는 이제 이후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환자는 최종 컴플리멘트 팩터 H에 대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이제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제 이의 신청을 냈어요. 왜 승인을 안 해주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써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불승인이 됐고 현재 가이드라인 하에는 신장 이식을 제외한 이식 후에는 뭐 이런 병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서 이제 승인되지 못해서 이 환자는 이후로는 이제 이클루즈맵을 사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 사용한 이후로 현재까지 다행히 보체계 이상 활동 징후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서 잘 지금 살고는 있는 환자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 및 요약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TMA, 즉 혈전성 미세혈관은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세혈관 내피가 손상되는 이제 모든 어떤 요인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손상으로 발생하는 어떤 일련의 어떤 신드롬, 또 혈전성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서 혈소판 감소증, 그다음에 이제 비면역성, 손상성 용혈성 빈혈, 그리고 손상성 분열적 혈구 이 세 가지의 어떤 양상을 만족하게 될 경우 일단 미세혈관 병증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심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정도가 이제 심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허혈성 전기 손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장기 손상에 대한 어떤 증거까지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확실히 TMA를 진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TMA의 진단 후 이제 감별 진단으로서는 요인에 따라서 이제 가장 명확하게 요인이 좀 알게 되어 있는 이 HOS, 그래서 이제 대장균으로 인한 이제 요결성 요독 증후군, 그다음에 양상은 비슷하지만 보체계의 활성화가 분명히 선행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에이티피칼 HOS, 그리고 이제 아담티에스 13이 어떤 항체 형상으로 인해서 부족하면서 혈소판 응계가 많이 생기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TTP, 그리고 이제 뭐 이식후 생기는 것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감별을 해 주어야 되고,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이나 접근 방법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정형 응용 유독 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보체계가 과활성화되는 어떤 유전적 질환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유전적인 부분을 빨리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주요 이제 문제는 이제 말기 신부전으로 가거나 실제 사망 위험도 높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다. 치료로서는 보채기 억제제인 에클루지막이 현재 이제 치료의 스탠다드가 이제 되겠고요. 에클루지막을 빨리 사용하게 될 경우 혈액학적 정상화, 그리고 신장 기능 개선을 포함해서 효과적으로 환자분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치료 방법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